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나비 효과, 개념의 나비 효과를 다 읽고 여기서 이제 추가 학습하는 상황으로 아마 이거를 소화하려면 이제 3등급 이상, 3등급도 좀 힘들 테고 2등급 이상 되는 아이들만 초점으로 2등급, 1등급 아이들을 초점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개념은 뭐냐면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하고요, 진술 방법이 있고요, 설명 방법이 있어요. 다음 중 자, 표현 방법이 맞는 것은, 진술 방법이 맞는 것은, 설명 방법은. 그러면 이 진술 방법은 이 설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 자체들이. 근데 이게 10몇 가지거든요. 근데 이 진술 방법이 이 설명 방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4가지예요. 이렇게 설명. 이게 표현 방법은 뭐냐? 수사법을 보통 얘기해요. 수사법. 그래서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이렇게 3가지고 요 안에 또 10몇 가지씩 있어요. 그럼 이 차이, 표현 방법과 진술 방법, 설명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프린트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걸 읽어보시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표현 방법이지 진술 방법이지 설명 방법이지 이걸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명확하게 시험 문제 낼 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다음 중 문장, 다음 중 표현 방법, 설명 방법,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면서 전부 다 내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구성 방법도 내고, 그리고 간단한 이론들 있잖아요. 시점 거리도 내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성 방법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까지 여기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냈을 때 이 1번 문제 안에 그 갈래의 이론을 다 집어넣을 때 이 이론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은 이 표현 방법, 진술 방법, 설명 방법의 차이가 뭐고 그 종류가 뭐가 있느냐는 프린트로 줘야 돼요. 너무 많아서. 왜? 요거만 해도 60분, 천천히 해도 60분, 요거만 해도 한 40분, 요거만 해도 또 한 30분 이상 걸리니까 2시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요걸 전체를 설명한 프린트를 찾아서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왜 이것 때문에 설명했어요? 요게 표현 방법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하고, 또 하나는 상징과 비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학생이 질문한 건 이거예요. 상징과 비유. 그러니까 비슷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 방법에서, 표현 방법 수사법에서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비유법은 유자나 의자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유자하고 의자가 들어가요, 거의. 근데 이 비유법은 1대1 대응이에요. 이렇게 뭐 원래 개념이 있고 비유하는 비교 관념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비슷하고 유사한 거예요.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듯이, 처럼이 점점이 있으면 지유법, 그게 없으면 은유법이 되는. 근데 비유가 있고, 그럼 상징은 뭐냐? 현상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야. 현상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보통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요. A 같은 듯이 B 이렇게 하면 요게 요 는이 명확하게 보이면 직유법이고요. 요게 없어요. 뭐는 뭐다. 이렇게 돼서면 이 같은 듯이처럼 인양이 생략되면 은유법이라 그래요. 이건 직유법은 초등 때 배워요. 이 은유법은 은진술, 은이 스물은자인데 중등 때 배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까마귀 같은 녀석 잘 까먹어요. 보은의 돌문인가? 이렇게 하더니 저놈은 까마귀야. 자꾸 가르치면 다 까먹어. 이 까마귀. 그러면 이 A가 이 원관념은 생략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원관념. 이거는 보조관념, 비유관념. 원관념은 생략체인데 보조관념만으로 말해요. 그러면 이거를 상징, 현상의 특징만 말했다. 그래서 상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뭐라 그래요? 비유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비유 중에 최고난도 비유를 뭐라고요? 상징이라고 그래서 이게 비상출판사예요. 비유와 상징. 출판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커진 출판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요걸 직접 그리면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점점점이 있어요.
자, 그럼 상징은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줬는데 이 가운데 뭐를 안 가르쳐줬어요? 원관념이 뭔지.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똥개, 말미잠, 늑대, 너구리, 멍청이 하면서 가슴을 막 때려요. 그러면 이게 남자친구라.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해서 원관념을 생략해요. 그러니까 이 지규법은 너무 똑같아. 근데 이 지규법은 고등학교 때는 A와 B의 관계처럼 들어가죠. 처럼. C와 D의 관계. 이걸 유비추리라고 그래요. 유사하고 비슷한 걸 추리한다. 그럼 처럼, 듯이, 인양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지규법 개념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제 유비추리로 확장돼서 고등학교에서 시험 나가고 이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 그러면 이 B들, A는 B다. 그래서 B들의 이 특성들의 공통성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 은유법 자체는 안 나오는 것이죠. 심화하면 다 됐죠? 자, 비유와 상징이란 거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 상징, 현상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상징의 종류를 나눠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개인적 상징과 개인과 대립된 사회적 상징 이렇게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이렇게 개인적 상징은 어쨌든 개인이 한 시인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사회적 상징. 개인이 하면 이걸 좀 창조적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면 창조적 상징 이렇게. 창조는 뭐냐?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나 기본이 되는 것을 응용하고 변형할 수 있을 때 창조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 상징 중에서 관습, 습관처럼 오랫동안 사회에서 내려왔다는 관습적 등 비둘기나 십자가처럼. 그런데 관습적 상징, 습관 그러면 이거를 또 원형적 상징이라고 했을 때는 원형 이게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신발 벗어놓고 왜 장화를 썼나? 고양이가 사회적 관계예요. 이동을 한다는 장화 쓴 고양이에요. 장화를 신은 고양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는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인간관계를 단절한다는 이 신발의 원형이 있는 거고 물의 원형, 물은 죽음과 탄생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원형에 대한 이론을 실제적으로 조금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속성, 원초적 속성, 인류들이 느끼는. 근데 이걸 조금씩 다른데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민족을 탄생시키는, 지구를 탄생시키는 방법도 비슷하고 신화나 원형. 그러면 이거에서 또 중시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절대적 비평이라고 절대적, 구조적, 문법, 이론적 이런 비평이 있고 이건 작가 비평이 있고 여기는 독자 비평이 있고 여기는 시대를 배경으로 시대 비평이 있거든요. 여기 두 가지 비평 방법에서 신화 비평과 원형 비평이 있어요. 신화를 중심으로 이 책에 나오는 신화의 내용, 이 책에 나오는 인간의 공통 원형의 내용. 자, 그럼 상징을 보면 요 작가와 중심이 되는 거는 뭐까지 될 거예요? 원형적 상징이 되겠죠. 작가랑 중심이 되는 거. 개인적 창조적 상징. 됐나요? 자, 요거는 시대와 관련돼서 시대가 오래되면 관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관습하고 신화는 좀 다르니까 이건 안 나왔다고 치더라도 이 원형 비평은 여기겠죠. 근데 요 독자가 이거를 해석할 때 그 시대의 관습으로 해결을 하겠죠. 관습적 상징을 이해해야만이 해석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관습적 상징으로도 되겠죠. 관시적 상징, 여긴 창조적 상징, 여기는 신화의 상징성, 원형 상징성, 이 독자 그 시대의 관습이나 그 시대의 개인의 경험에 의한 상징 이렇게 되겠죠. 이것과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연결시켜서 생각을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전체 다 설명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이걸 단락으로 해야 돼요. 끝나고. 네. 써놓으세요. 그냥 펴집니다. 이런. 저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포스트 있다. 네? 포스트잇? 어디? 근처에 있었는데 포스트잇 여기 가져갔네. 네, 여기다 써놔요. 여기 뒤에다. 자, 뭘로 줄 거냐면 국어에 필요한 99가지 개념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99가지, 100가지 개념 주르륵. 그래서 그거를 어떤 A 학생한테 수업을 했더니 이 학생이 그 수업한 걸 전부 다 노트 필기 한 거를 타자로 쳐놓은 거를 이걸 출력해서 줄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이론까지 해서 99가지 개념 쭉 되어 있는 거.
그 안에서 요 차이 살펴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인드맵처럼 표현법 몇 가지지, 진술 방법 몇 가지고 설명 방법 몇 가지인지 이거 중학교에 나오는 건데 알아야 되니까. 자, 다음 거 뭐예요? 대조. 아, 정말 대조. 자, 좀 애매하게 쓰는 게 뭘까? 대조가 있고요, 대꾸가 있고요, 비교, 대조, 대꾸, 그 다음에 뭐 비교도 있지만 비교, 대비도 있어요. 자, 이 차이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이제 이 비교는 뭐라고요? 공통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적이 비슷해야 비교 대상이지, 성적이 너무 차이 나면 뭐라 그래요? 그걸 대조, 성격이 대조된다 그래요. 대응해서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통점이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 대꾸는 뭐냐? 대꾸 대립에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처럼 이렇게 짝을 이루었을 때 대꾸라고 그래요. 그럼 통사 구조의 반복은 뭐냐? 아, 살다, 살다, 청산에 살다, 이렇게 살다, 살다, 청산에 살다, 요런 내용이 이 뒤에 또 동사, 동사 같이 반복되는 거를 이거를 뭐라고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그래요. 그럼 통사론과 다른 거는 뭐라고요? 품사론이 있어요. 품사론은 단어 품사고 통사론은 문장이에요. 이건 사자 돌림의 구사고 이건 어자 돌림의 칠어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꾸법, 대조법, 그럼 대꾸법을 하게 되면, 대꾸법이 되면 대조가 되느냐? 되는 경우 있어요. 비교되느냐? 되는 경우 있어요. 조사들에 따라서. 근데 애매한 게 대비예요. 대조와 비교를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속 편해요. 문제 풀 때. 자, 색채 대비 했을 때 그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안 되죠. 그 애매한 영역까지 대비로 다 들어가요. 이건 좀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고, 이거는 구절이, 구하고 절이 있는데, 구절이 대립돼서 쌍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거 대꾸는 시조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시조에 많이 나오고, 이게 비교하고 대조를 합쳐서 대비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통점 차이점은 둘 다.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공통점과 차이점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거의.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야 차이점이 두드러지고 차이점을 말하려면 공통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공통점을 얘기하면 차이점까지 염두에 두셔서 분석해야 되고, 특히 논술 쓸 때는 차이를 논하라 라고 공통점 반드시 논해줘야 돼요. 왜? 공통점으로서 달라진 이유를 설명을 해야 명확해지니까.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게 안 말하면. 됐나요? 네. 자, 질문이 뭐였죠? 광협이 뭐예요? 아, 그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되었는데 대조 비교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대학 가서 제일 많이 느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광이라고 그래요. 광이. 넓을 광, 광장할 때. 이거를 협곡할 때 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광이 협의할 때 요 똑같은 범위, 요 좁은 범위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공통으로 인정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통점에 집중한 게 협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광의로 쳤을 때도 자, 공통적으로 협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문이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요 바깥에 있는, 요거는 요것과 요것의 공통점일 수도 있지만, 이런 범위들, 이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경우를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A, B, C, D로 친다면 A, B, C, D의 차이점들에 착안해서 이걸 확장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요소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와 관련된 그런,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심리학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심리학 자체 내에서만 공부하면 이렇게 협의해서 이거 꼭 심리학 요소만 드러나야 돼. 순수 심리학. 이런 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순수 심리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라면 이걸로 광의는 뭐라고 할까요? 응용 심리학, 활용 심리학, 그죠? 융합 심리학, 융합
통섭, 통합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쓰여요. 네. 자, 그랬을 때 이게 경제죠. 그럼 경제심리학, 사회심리학. 여기는 뭐라고요? 미술심리학. 이건 뭐라고요? 아동심리학. 저 그러면 아동하고 여기 경제하고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합치면 여기는 아동경제심리학. 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파생돼서 확장시킬 때는 광이라고 해요. 네. 확장시킬 때. 그랬을 때는 이게 확장시킬 때 심리학 특성이 많아요? 경제학 특성이 많아요? 심리. 자, 경제에서 바라보는 심리, 경제인은 심리적으로 착해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죠. 이기주의적 좀 관점에서 심리를 접근하는. 자, 아동 심리학으로 심리를 접근하면 이 아동은 이기적이에요, 착해요? 착해. 그래서 넌 성선설 바탕이구나. 나는 백지설이 근반이야, 교육은. 그러면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이 있었을 때 요거는 성악설에 거의 가까울 수도 있겠죠, 문제는. 네. 근데 나는 백지설이야. 다음에 교육한 사람 잘못이지 아동은 깨끗한 백지야. 선하니까 계속 선함을 유지한다? 악한 건 설명 못해. 악하니까 두드러 맨날 잡는다?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난 백지설이야. 어쨌든 이렇게 경제심리냐 아동심리에 따라서 심리의 출발점 자체가 달랐죠? 네. 그렇지만 심리를 바라보는 방법, 심리의 특성, 심리를 연구하는 방법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심리에 맞춰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경제심리는 경제학과에 설명할까요? 심리학과에 설명할까요? 둘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뭐라고요? 융섭, 통합, 융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광의와 협의에 대해서 알았나요, 이제? 네. 자세하게. 또 질문 끝났어요, 이거? 네. 자, 그 다음 4번. 난이도를 올려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거리. 시점과 거리. 네, 시점과 거리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뭐 알 수는 있는데, 시점과 거리도. 요것도 따로 정리된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으로 거리가. 자, 나하고, 거기 뭐라고 써요? 잠깐만. 나하고, 서술자하고, 뭐라고요? 독자하고. 나하고, 서술자하고, 나하고, 서술자하고, 독자가 이렇게 있다면, 요거를 시점과 거리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거를 삼각형 길이로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가깝다 그러면 짧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멀다 그러면 멀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멀다 그러면 멀게. 이런 삼각형. 네. 뭐라고요? 나하고 서술자하고 독자를 꼭 시점으로 정하고 삼각형으로 기억해요. 요걸 외운 다음에. 네.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빨라요. 네. 이유는 이게 왜 이런 삼각형 모양이에요? 하고 프린트로 정리된 7쪽을 또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근데 한 가지만 읽어보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걸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리한 거, 이렇게 정리한 거, 이렇게 정리한 걸 본 다음에 이걸 그려서 요거만 땅 하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걸 문제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이거 자체를. 네. 왜 그러냐면 나랑 독자의 거리를 항상 일정하게 거리에서 끝까지 글을 쓰거나 나랑 서술자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대략에서 경향이 이런 시점에는 이렇다 뭐 얘기할 뿐이지 그거를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하나만 시점에서 하면 1인칭과 2인칭 나나노는 또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3인칭이거든요. 여기가 주관이에요. 뭐라고요? 주관. 여기는 뭐예요? 객관. 객관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을 채우면 돼. 1인칭 주인공. 내 일기. 1인칭인데 관찰자야. 네. 뭘 관찰해? 주인공을.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나가 나와, 나.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여기도 나. 근데 주인공이 이게 나냐? 남이냐? 자, 요거는 뭐예요? 3인칭인데 주인공이야. 그래서 신이며. 남인데 그 사람을 주관한다. 주관하는 주님. 전지적 적과 시점이. 됐어요? 네. 그다음 이거는 뭐라고요? 3인칭인데 관찰자야. 관찰자. 현대 소설에 많이 쓰고, 이거는 고전 소설에 많이 쓰이고. 네. 자, 이건 나가 있고, 처음에 뭔가를 보고 판명할 때는 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판단을 했어요. 네. 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1인칭. 주관적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럼 관찰자. 그럼 이거 됐죠? 이거 두 개 판단해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여기도 그냥 사람 뚱뚱하고 이것도 초름 작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고전 소설이 많고 이건 현대 소설이 많고 이건 미지알 고절 다 설명해요. 옛날 소설처럼 촌스럽게. 이건 현대 소설 우리들이 많이 보는 현대 소설 느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험 문제 나면 3인칭 관찰인데 주관 요소가 섞이면 무조건 시험 나오겠죠. 특이하니까. 3인칭 주관인데 객관적 요소로 여기 주관이라도 객관적 요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시험 내기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지만 시험에 나올 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다. 이 시점만 나오는 건 쭉 모아서 한 번에 풀어요. 네. 체크해놨다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1인칭 시점은 관찰 시점은 내가 존재하면 뭐 주인공을 하면 요 말투 이 시점에 나오는 선택지란 말투가 이게 어떤 시점을 설명해 주는 거냐 이 설명하는 방식에 집중해서 선택지를 다 모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선택지들은 A4 같은 그런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그래서 두세 장 모으잖아요. 쭈루룩 그러면 쭉 한번 테마형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네. 그래서 감을 자기가 터득해야 부담감이 없어져요. 이거는. 네. 자 됐나요? 네. 자, 그다음에 5번. 구성. 그냥 뭐 이게 간단한 단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뭐뭐예요? 방자랑 운문체랑 문어체. 아, 영웅, 연려, 지식인, 방자? 평면적 인물? 평면적하고 입체적 의미는 알죠. 평면불화인가는 성격이 안 변하는 거고 성격이 이렇게 착해지거나 아니면 악해지거나 이렇게 볼록한 거 이거는 성격이 변함이 없는 거 이거는 성격이 변한 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형적 인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있고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이 있죠. 네. 전형 형태가 정해졌대. 개성적 인물 개성이들. 자, 저는 개성적 성격 선생님이에요. 전형적이에요. 저는. 개성. 그래요. 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전형적 선생님 좀 해봐야 되는데 전형적인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면 막 저런 사람 선생님 어디든 있어 이렇게. 네. 저 톡톡 튄다. 저런 선생님 어디 있어 이렇게. 이 개성적 선생님이 굉장히 그 주인공으로서는 매력이 있지만, 그지? 이 전형적 선생님이 무게감을 가지고 딱 잡아주니까 영화나 이런 게 재밌죠? 네. 그죠? 네. 근데 어떤 약역하는 선생님도 있고 착한 역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좀 입체적이죠? 네. 이해되세요? 그 중에서 춘향전에서 방자 얘기하다. 네. 그러면 방자는 전형적이에요? 개성적이에요? 전형. 왜 전형적으로 잡았을까요? 방자가 개성적이면 주인공이어야 돼. 그냥 종, 하인, 하인의 정형적 촐싹거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왜 이 얘가 전형적이고 개성적일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죠. 개성과 개성의 배우가 충돌을 하거나 나머지는 다 전형적이어야지 이 사람의 초점에 집중하죠. 전부 다 개성적이면 네.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영화나 막 드라마가 힘들겠죠. 전부 다 개성적인데 주인공만 전형적이에요. 네. 일부러 대비되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답답하게 하겠죠. 네. 그래서 고구마 막 먹는 드라마 하면서 막 답답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개성적이고 막 발랄하고 그런데 막 얘만 답답해. 네. 그러면 속터여서 안 봐요. 네. 드라마 진짜로 그래요. 고구마 먹은 것 같다고 하차해버려 소설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도 써야 되는 방식도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쓰면 인기 있지가 않아요. 네. 원하는 방식으로 동영상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고구마 먹은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아니 이런 순서대로 탁착착착 해서 10개 하래 열심히 보게 내가 당신 수업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댓글 쓰면 좀 건방지잖아. 네. 그건 됐어요 어쨌든. 네. 그 다음에 또 보자. 운문체랑 문어체. 이렇게. 운문체하고 또 뭐라고요? 문어체. 문어체. 문어체 반대가 뭐예요? 구어체예요. 구어체. 그런데 아이들이 문어체하고 문어는 구워 먹고 문체가 8가지 돼요. 문어는 구워 먹고 간단하게 결론만 하든지 간결체, 많이 연결하든지 만연체, 화려하게 수식하면 화려체, 문장이 꾸미는 게 없으면 피부가 건조해져. 화장하면 화려하고 건조체. 또 문어체, 구어체. 또 뭐 있지?
강하게 말하면 강건체. 우유 먹으면 건강해져. 건강. 우유체. 부드럽게 말하면 우유체. 이거만 있냐? 여자가 말하면 여성체. 기도하면서 말하면 기도체. 뭐 체에다가 이 분위기, 어조, 태도 이런 거에다 체 붙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체 뭐 이렇게. 근데 문어체는 구어체는 뭐라고요? 아, 입구자로 써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글을 썼다는 거죠.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문자로. 이거는 문장이에요. 그럴 문장. 그러니까 딱딱한 문장. 이거는 했어요. 이게 씁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애 하는데 실제로 가서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 그거 확인하면서 누적시켜야 돼요. 네. 애들이 아 하고 나중에 실수는 안 하는데 네. 대략 이렇게 들으면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구분하는 게. 자, 운문의 반대는 뭐예요? 운문의 반대는 산문입니다. 산문. 흩어질산이에요. 이건 운율이고 운율과 리듬은 반복에 의해서 빠박. 반복에서 생기는 겁니다. 반복이 제일 중요하죠. 반복을 빠르게 하면 공부하는 건데 운문은 리듬이 있는 거고 산문은 리듬이 흩어져서 운문은 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이게 왜 운문체일까? 옛날 고전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운문인 이유는 글자가 없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노래처럼 기억했어요. 노래처럼. 그러니까 리듬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판소리, 심청, 가로 정리했어요. 그러다가 심청 전이 됐어요. 노래처럼 외운 거야. 외워서 전송돼서 글자로 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노래죠. 리듬이죠. 그러니까 운문이죠. 그러면 요거까지 설명 다 됐나요? 네. 자, 다음 6번. 가전체. 가전체 소설 종류나 이제 고전문학 이런 거 배우면 이제 쉽게 금방금방 해요. 그런데 이제 특성이 요게 꼭 사람처럼 뭐 지팡이나 돈이 그래서 돈의 집안의 역사 그래서 쭉 네. 지팡이의 역사, 술의 가문의 역사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 네. 가는 가자의 전기예요. 이게 가분수할 때 가는 뭐예요? 분수인데 계산 과정에서 임시로 쓰는 분수. 그러니까 2분의 3 이런 거는 분수가 아니에요. 가짜 분수. 왜? 분수의 정의가 1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1보다 크잖아요. 1을 나눴는데 네. 논리적으로 모순이야. 소수가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분수는 뭐라고요? 임시란 뜻이야. 네. 가정의 수제는 뭐라고요? 가짜로 정한 뭐라고요? 결론. 근데 이걸 가짜라고 시작하면 안 되고 또 이것도 임시로 정한 결론. 이해되세요? 가분수의 가짜는 임시, 가정의 가짜도 임시, 가설은 뭐예요? 임시로 설정한 주제. 자, 이 가짜가 다 뭐예요? 공통적으로 임시.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가공해, 허위해, 상상해. 자, 소설은 이렇게 돼서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뭐라고요? 허구죠, 허구. 네. 허구면서 이건 뭐라고요? 진실성이에요. 자, 소설은 진실이다. 맞아요. 저는 소설은 허구다. 맞아요. 소설은 진실과 허구 사이다. 맞아요, 세 개다. 자, 이게 진실인데 꾸며진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굉장히 크게 개연이라고 개연. 대개는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소설 쓰면서 엉덩이로 먹고 입으로 이렇게 싸는 거를 썼더니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 그래서 밥을 엉덩이로 주입을 해줘. 죽처럼 된 거 쭉. 그러면 입으로 싸. 뭐 사과도 쌓고 고등어도 쌓고.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막 더럽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개연. 이게 대개는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여기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한계치를 초월해버리면 괴기스럽다 그래. 괴랄스럽다 그러고. 근데 어쨌든 허구는 상상력이잖아요. 진실에 가까운 리얼리티라 그러고 허구에서 굉장히 심한 걸 판타지라 그러고 허구인데 이렇게 동물들이 나오면 우화라 그러고 그래서요. 네. 완전히 진실과 허구 사이에서 있을 법한 걸 써서 개연성이 높은 거. 이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뭐를 해요? 암시하고 뭐를 해요? 복설을 하는 거지. 허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그죠?
상상력을 방해해서 하겠죠. 이건 현대소설, 이건 고전소설에 강하겠죠. 네. 이 개연성이 아주 개연성이 중심인데 이 진실성을 크기 위해서 현실성을 되게 높으면 필연성을 증가시킨다고 얘기하고 국어에서 필연은 뭐 80%만 돼도 필연적이다. 이거는 뭐냐고요? 우연이죠. 절벽에 떨어지면 금 있고 엎어지면 여기에 그죠? 돈 있고 이렇게 우연성은 한 5%, 계열은 40에서 80%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전체는 뭐 이게 임시로 상상해서 전기문처럼 만드는 걸 가전체. 여기 자, 질문이 다 된 건가요? 네. 자, 다음 거. 이 종류들은 그 고전을 보면 고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수능 자체에서 내신은 쉽진 않지만 쭉 줄거리 봐야 되니까. 근데 수능은 이 고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온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일정 분량 정도의 문제를 풀어버리면 이 고전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대학 못 가는 없어요. 2등급 이상에서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하면. 자, 다음. 단계별이랑 동시적 이게 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거 몰라서 틀린 게 이제 관조. 관조가 뭐예요? 멀리서 바라보. 멀리서 바라봐요? 내면을 바라보는 거. 관조죠. 뭐라고요? 조명이 꼭 내 속마음을 비치듯이 내면을 바라보는 게 관조예요. 관조죠. 속마음을 관찰하는 거. 요거 몰라갖고 하나 틀려가지고 한 문제 차이로 서울도 못 가네. 아직도 기억나는데 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못하는 거 애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통과한다. 시간을 이렇게 오세요. 이거 뭐라고요? 통시적 접근 방법, 통시적 연구 방법. 그러면 고전 글자랑 현대 글자를 연구하면 뭐라고요? 통시적.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공통시간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공통시간이니까 이건 뭐가 돼요? 공간이죠. 뭐라고요? 공간. 이건 뭐라고요? 시간을 통과해서. 이건 통시적 접근 방법. 이건 뭐라고요? 공시적 접근. 시점이니까. 통하는 시점. 이거는 뭐라고요? 공간의 시점. 자, 이거는 동서. 이렇게 해요. 동서. 이건 뭐라고요? 동서. 이거는 뭐라고요? 고금. 옛날 고, 지금. 동서 고금을 통틀어 여기서 뭐라고요? 인간이 있어요. 오직 유인이 최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 이거는 시간이죠. 이건 천시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라 그래요? 땅이죠. 지리라고 그래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죠. 인화. 손자분법에 말해서 천시, 지리, 인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전쟁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천시를 시간. 이건 뭐라 그래요? 공간. 이걸 뭐라 그래요? 인간. 요거를 상식의 삼간이라고 해요. 판단을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서 이 상식의 삼간과 육하원칙이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때 이걸 뭐라고 해요? 통시적 접근 방법. 저걸 뭐라 그래요? 공시적 접근 방법. 자, 그러니까 자, 동양, 서양, 동구, 서구, 앞집, 뒷집 이렇게 한 걸 뭐라 그래요? 공시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왜? 현재 똑같은 시간에서 공간만 다르게 비교하는 거예요. 공간. 자, 동양과 서양의 이론 비교, 동구와 서구의 주택 비교, 앞집과 뒷집의 수면 시간 비교. 다 이게 뭐라고요? 공시적 연구 방법. 됐어요? 자, 옛날과 지금의 뭐라고요? 표현 방법 연구. 그럼 뭐라고요? 통시적 방법. 자, 전라도와 경상도의 사투리 비교 연구. 이건 뭐예요? 공시적. 자, 이해됐어요? 네. 공시와 통시. 네. 거기에 뭐 물어봤죠? 단계별이랑 동시. 자, 공시적, 통시적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이걸 기준으로 하나 알았어요. 네. 자, 다음에 그럼 단계별이면 단계가 뭐냐? 단계적이다.
계단처럼 차곡차곡 올라간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다. 어떤 몸이 체계, 틀이 있다. 구성이 있다. 서론본론 결론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순서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런 단계 체계가 있다. 틀이 있다. 프로세스가 있다. 전문적이다.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순서에 따라 차곡차곡 따라가는 일의 순서를 잡고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단계, 체계, 틀, 순서, 구성, 가칠구, 이룰성, 구성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네. 응? 맨날 나도 이게 프로세스를 가자는 거. 돈을 벌려면 틀을 잡고 구성을 하고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고. 어릴 때, 나 청년 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돈은 말이야 시스템이 벌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예요 그게? 그랬더니 자, A라는 사람이 과외만 해서 돈을 벌으면 한정적인데 이 사람이 학원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 그래서 자기도 수업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메뉴냐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돈은 얼마 받고 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장이 돼. 그러면 요 학원 하나가 뭐예요? 시스템이야. 체계 틀이에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단계를 밟아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걸 수업을 안 해도 돈을 벌어준다고. 그래서 뭐가 돈을 번다고?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 제일 많이 돈 번 사람이 누구야? 위. 알리바바. 마인. 또 누구? 유튜브 만든 사람. 그거. 뭘 한 거야? 시스템을 구성한 거야. 자, 시스템, 체계, 틀, 구성. 이거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건 뭐야? 사람들이 이 순서와 이 단계를 따르면 굉장히 편안하게 뭔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웹, 어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6번 됐고, 7번. 미지층, 부정지. 미지층, 부정층. 또 뭐가 있어요? 대기층은 알아요. 저기는 이거 두 개만 하면 돼요? 나오면 그럼 뭘 해요? 알지 못하네. 이거는 정하지 않았네. 문 밖에서 똑똑 하는데 누구야? 그랬어. 누군지 몰라. 그러면 이 둘 중에 뭘까요? 미지층. 자, 문 밖에서 똑똑 하는데 누구야? 여기서 앞에 안에서 누구야? 그럼 누구? 미지층일까요? 부정층일까요? 자, 우리 반 중에서 확정됐어. 근데 이 중에서 아무나 와라. 그럼 아무는 미지층일까요? 부정층일까요? 아무나 와라. 우리 반 정했어. 우리 반 중에서 아무나 와라 그러면. 부정층. 그런 거 같네요. 그런 것처럼 부정 정하지 않은 거 아직. 확정만 안 시킨 거야. 이건 뭐라고? 미지층은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니까.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획득시켜 나가죠.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나중에 또 헷갈릴걸요. 그러니까 문장이나 문제 상황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됐어요? 또 8번. 지시대명사랑 지시관용사 차이랑 수사랑 수관용사. 어디 있어요? 지시 저 뭐라고 불러봐요. 지시대명사랑 지시관용사. 수사랑 수관용사. 그래서 이거 프린트 주세요. 이거요? 네. 아니 이거 책에서 찾고 문제를 또 따로 찾아야 돼 본인. 네. 지시대명사 수관형사랑 뭐라고요? 수사. 요게 이제 질문을 애들이 해요. 흔하게 많이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명대수라고 그러잖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 명대수. 이게 체언이죠, 명대수가.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가 있고 그걸 대신하는 거고 그거를 숫자로 하나, 둘, 셋 써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명사, 대명사, 수사로 이 수사는 헤아려서 숫자를 썼는데 이 수관형사는 이 역할이 이건 수사 하나로 그냥 떨어져서 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수사 역할로 이거 품사잖아요.
수관형사잖아. 그러면 수사하고 관형사, 명대수 말고 관형사가 있지. 이게 관형사는 이 명사대명사 수사 이 체언을 꾸몄을 때만 관형사거든. 근데 이 수사가 뭔가를 안 꾸미고 독립되고 하나만 이렇게 되면 안 꾸미죠. 그러니까 안 꾸밀 때는 수사. 이 뒤에 뭔가가 꾸며져. 요 역할이 한 사람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이죠. 요거에 대한 특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수식과 피수식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죠. 이게 우랄 알타이어 계열 특성이죠. 이거는 수식은 이거는 뭐라고요? 화살 맞으니까 피 나니까 피수식은. 맞지? 이거는 춘봉 조건, 화살 맞아서 피 나니까 피로 조건. 다 똑같아요. 이거 가해자. 그러니까 이거는 피 나니까 피해자. 이거 원고, 피고. 피자가 다 붙어요. 여기 화살 맞으네요. 당하는. 능동, 피동. 자, 어쨌든 이렇게 수관형사는 뭐라고요? 뭔가를 꾸며주면 자, 이런 게 있으면 이거에 대한 특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죠. 수학도 그러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맞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에 대한 특성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관형사라는 건 뭐예요? 지시관형, 그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 그러면 지시관형사만 있을까요? 지시형용사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대명사든 이제 보면 이그저예요. 여기가 이그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제 이곳 그곳 저곳 하면 부사되네요. 이런 그런 저런 하면 형사 아니에요? 이것 그것 저것 하면 명사 되네요. 대명사 됐어요. 이런 것처럼 자, 이거는 가까운 거, 그거는 적당한 중간거리, 적절한 중간거리, 저거는 먼 거리.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런 상태, 그런 상태, 저런 상태 구분도 되고 해나가는데 여기에서 대명사인데 이게 대명사도 종류가 그지? 성지수 이게 대명사일걸? 수사, 성지수.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 이거 조금 찾아보고 이 대명사하고 관형사 이렇게 관형사 이렇게 품었으면 관형사 종류를 하는 거잖아요. 요것만 꾸미면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관형사로 출발한 게 있고 어떤 것이 관형사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구분해야 되지만 뭔가를 꾸미느냐 안 꾸미느냐에 따라 얘의 운명이 달라지지. 예?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 형동이를 꾸미느냐 어떻게 꾸미느냐 이걸 꾸미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지. 근데 이 부사는 너무 넓게 쓰이니까 요거 그 현재 상황에서 요것만 물어본다면 이렇게 관형사의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이게 대명사 수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있다 꾸미는 게 있다 그럼 관형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뿐. 됐나요? 요렇게 특성을 설명해 주니까 이 피수식어의 특성도 알겠죠? 시험 볼 때 볼럼 주어 우리나라 거는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나라는 서술어냐면 형용사 동사가 둘 다 들어가니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해서 동사만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죠. 원래는 서술어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술어 안 쓰잖아.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뼈대를 맞추는 게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좀 어렵게 시험 나면 요게 P로 꾸며지는 거 요거 P1 P2로 꾸며지는 거 P2 P3로 꾸며지는 거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죠. 꾸며주고 꾸면 밟는 거를 순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관형어나 부사어나 관형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이 줄기 뿌리보다 디테일하게 꾸며서 꼬아서 낸 문제들이 많겠죠. 그럴 때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꾸며져서 이렇게 수식 관계가 있느냐 이 뒤에 명사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냐면 이렇게 주성분하고 이렇게 부사하고 관형어는 부사어와는 부속성분이라 살일 뿐인데 이 뼈대를 추려내지를 못할 때 굉장히 헷갈려해요. 뼈대를 추려내고 이렇게 수식된 걸 나눠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영어도 그렇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쓴 다음에 나머지 수식된 건 다 가로쳐버리면 실제적으로 되게 간sol하게 이걸로 갖다가 영작한 다음에 이걸 추가로만 하면 되잖아요.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던 앞에서 선의 수식을 하던 그죠? 이렇게 필수 성분을 못 뽑아낼 때 이게 힘들 뿐이지 이것만 뽑아낼 능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9번. 정확히 형태소의 뭐 형태소. 형태소는 또 문제 이게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뽑아주는데 이제 기본 틀만 해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말은 모음에서 출발하죠. 아이오우 이렇게 이게 우주 오음계라고 하는데 세균맨 이거예요. 내가 되게 좋아해요 세균맨. 아이오우 우주의 도리를 맨날 얘기하고 다녀. 아이오우 이게 모음에서 소리가 나오다가 방해가 면 자음이라 그래요. 요걸 한 글자로 만들면 음절이 돼요. 이럴 때 뭐 음소, 운소, 모음과 자음의 구걸, 뭐 최소 분별상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음절이 되고 이렇게 음절이 되면서 이 단어는 독립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어. 이게 품사예요. 구품사. 독립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독립성이 헛단자니까. 근데 여기서 뜻을 구별할 수 있다. 이 음절인데 뜻을 구분 못하네.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 그래요. 형태는 어느 정도 갖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같은 걸 혼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구사는. 그런데 이제 이 형태소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남녀처럼 이 남녀 이걸 안경 썼다 안경 썼다 안경을 썼다 안 썼다 하는 것처럼 구분 기준이 두 개예요. 이게 의자 실형 이렇게 외우면 돼. 의자에 앉으면 실형을 받은 건데 전기 의자 좀 무섭긴 한데 의자 실형 뜻이에요? 의존 형태소 반대가 의존했으니까 자립형태소 뜻이에요? 네. 의자 실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다시 순서대로 내가 외우는 순서대로 하면 의자 실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자 앉아서 실형. 이게 의존 형태소 반대가 자립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 반대가 실질 형태소. 실질적 평등의 반대는 형식적 반대예요. 이게 그냥 용어예요. 학습 용어처럼. 절대적 반대는 상대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명확하게 못 다루니까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뭐라고요? 실질적 반대는 형식적. 절대적 반대는 상대적. 개인적 반대는 사회적.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사용하는 개념들의 형식 실제. 의존 반대는 천가 자립. 그런데 보통 실질 형태소인데 다 자립해서 쓰는데 의존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성 서술어. 어근. 이 서술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의 뿌리는 어근. 줄기간, 기간 산업할 때 어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미인데 어미 앞에 오는 선어반 어미. 근데 요만큼 전체를 어말어미라 그래. 말 끝에 어말어미. 빠리을 시, 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어근은 뜻이 있어. 실질적인 뜻이 있지만 자립해서 못 쓴다는 거. 이걸 정체로 그냥 어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간은 이거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시험 문제 고등학교에는 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구분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근 자체는 뜻이 있는데 실질 뜻이 있는데 혼자 못 쓰니까 의존 형태소다. 이것만 알면 되고 실질적 이 조사 있죠 조사. 조사는 의존이에요 자립이에요? 의존이죠.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조사도 하나의 단어로 친다. 그래서 조사는 그냥 단어로 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사. 조사가 있고 수식어 피소가 있는 게 우랄 알타이거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만 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의존 자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쭈루룩 구분해봐야 되고 형식 실지만 쭈루룩 구분해보고 2번 그렇게 따로따로 해놓은 다음에 그럼 시험 문제 나온 거 풀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 기준은 2번을 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다 됐죠 그거는? 또 10번
이 형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 예시에 뭐가 있는지. 어떤 거를 이제 at이나 ot이라고 썼을 때 보았다? 그죠? 어떤 거는 요 앞에 있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at이 어울리고 어떤 거는 앞에 소리 때문에 ot이 어울려요. 되었다, 되었다 이렇게 하죠? 안 되지. 이런 거 근데 형태는 달라. 다를 이자 형태. 그렇지만 문법적 기능은 똑같아. 그게 이 형태입니다. 자, 똑같죠? 나를, 을을도 이 형태입니다. 을로 써도 되고 뭐라고요? 을로 써도 되고. 형태 다르죠? 문법적 기능은 똑같다. 같아요. 그게 이 형태입니다. 그럼 의문문적 이 형태랑 형태론적 이 형태가. 어휴, 소리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파고 더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책에서 책 있으면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형태가 왜 발생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새 때문에 그렇다 만들 때 아니면 소리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그건 좀 심화해서 남은 것 뿐이에요. 또 11번 동사적 비동사적 뭔지 알겠는데 예시에. 이거는 따로 프린트를 또 줄게요. 그러면 알겠으면. 왜냐면 통사적, 비통사적일 때 이거를 통사, 비통사적 단어의 통사적, 비통사적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냥 문장 구조니까 문장 구조. 통사가 뭐라 그랬어요? 통사로는 문장론이고 품사로는 단어론이니까 이 문장 구조에 따라서 통사, 비통사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도 일단 풀어봐야 되니까 구분을 하고 있다면 프린트를 하나 또 뽑아줘야 돼. 네. 또 상하 관계랑 부분 전체 관계가 뭐가 달라? 이게 이제 단어 관계를 할 때 어떤 건 하. 근데 보통 상위어와 하위어가 있어요. 과일 하면 하위어가 있죠. 네. 이렇게. 근데 어떤 전체를 논하는 거하고 요 일부분을 논하는 말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과일은 전체 안에. 자, 곤충인데 머리, 배, 꼬리인데 이걸 상위어 하위어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부분 전체 관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해됐나요? 응? 그러면 사과랑 과일은 부분 전체가 돼요? 과일이 전체인데 과일 중에 일부니까 네. 상위어, 하위어, 부분 전체 그것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판단하겠죠. 네. 사과하고 과일. 됐어요? 네. 13번. 너. 근데 동음의어가 한 단어에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이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단어. 맞죠? 맞는데 문제는 동음이의하고 다의어의 차이는 이 다의어는 어떤 단어 하나의 의미를 확장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좀 비슷하게. 네. 근데 이거는 소리는 같은데 별개의 말이야. 배서방이 배가 아파. 배서방이 배를 먹고 배가 아파. 배를 타고 배병원으로 갔더니 배로 손에 넣었다. 배 몇 번 했어요? 7번. 배 몇 번 했어요? 까지 하니까. 그렇네. 그렇게 이제 시키자는데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른 개체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다. 우리 할머니 가셨어. 인기가 갔어. 나 공부하다 갔어. 네. 나 가버리고 싶어. 뭐 이렇게 할 때, 이 다이어는, 이게 뭐라고요? 1차적 의미고, 이건 2차적 의미고, 이거는 사전적 의미고, 이거는 문맥적 의미고, 이건 표면적 의미고, 이거는 뭐라고요? 심층적 의미고. 요것과 이것은 확장돼서 경험이나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확장된 의미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 하고 다이어인데, 이건 소리만 같을 뿐이지, 다른 단어라고, 의미가. 네. 완전히 다르다고. 네. 됐어요? 또. 여기서 어떻게 중의적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이거 두 문장. 난 그 책을 읽지 않고. 이것도 이제 중의 문장도 여러 가지로 풀어봐야 되는데, 중의 문장도. 이게 중의 문장 나오는 그 내신의 범위가 있을 때 뭐 풀어봐도 되고 그러는데 어떤 거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 나는 자 부정표현의 중요성.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 책을 단순하게, 그지? 이게 여기서 이제 지금 궁금한 게 이걸 그냥 보고 나는 중의가 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없으면 그러니까 그 책을 중심에 해서 그 책을 읽지 않았다는데 그 책을 중심에 대해서 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점이 읽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책은 읽지 않았다. 다른 책은 읽었는데 나는 네. 책 자체의 중심이 되는 포인트하고 또 책을 놓고 이거 읽었다 읽지 않았다 하는 이게 이제 그게 명확하지는 않네. 네. 근데 읽지 않았다. 이거 나도 이게 한번 찾아볼게. 부정의 순수. 이 책에는 뭐라고 나오나? 설명? 이건 그냥 예문으로 나왔다. 예문만. 또 다음에는 이거 걷는 것이 이상하다.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이거는 이거 금방 되네. 걸음걸이 자체가 이상합니까? 걷는 것 전체 자체가 이상합니까? 얘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서 못 걸으려는데 걔가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그가 걸음을 걷는 모습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네. 이건 됐죠? 네. 걸음을 걷는 것 자체랑 걸음을 걷는 자세, 걷는 것 자체,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냐? 걸음을 걷는데 그 걷는 자세나 이런 모습이 이상하냐? 네. 그럼 됐어요? 네. 또 이제 없어요. 15번. 자, 그 다음에 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런 거 외우는 방법도 다 했었죠? 네. 다 알고 이것도 외우는 방법 다 알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나비 효과 보고 떠먹는 거 보고 다담 800제 네. 다담 800제 풀고 그 다음에 국정보 같은 거 보고 내가 이제 비문학 그 풀이법 샘플로 찍어놓은 거 영상 몇 개 보고 그러면 이제 국어 풀이가 다 끝나는데 그런데 모의고사를 갖고 오면 모의고사를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국어 흔적 보면서 국어 풀이법 한 번 정도, 영어 보면서 영어 공부법, 모의고사 풀이법, 그 다음에 수학 보면서 수학 모의고사 풀이법, 정리법. 이걸 한 번쯤은 점검을 딱 해서 이렇게 되면 정시 공부가 수시 공부랑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을 해놓고 그래서 요 수시로 공부할 때 정시가 도움되는 방법, 정시로 공부해서 수시가 도움되는 방법 요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끝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원수 외탐 가져오시고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찾아봐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는지 그 프린트 찾아보고 그 다음에 국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 아니면 독해 기술에다가 그 목차를 복사해 간 다음에 그걸 읽어서 목차에다가 추가로 독해 기술만 정리해도 상관없는 그렇게 하실래요? 뭐가 더 좋아요? 글쎄요 상황마다 다 다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 그럼 두 책을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둘 다 하기에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네 도화쌤입니다.